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년 제2차 학술 세미나이고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은 이려화 선생님이시고, 제목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생협의 교육 콘텐츠 특징 분석, 아이쿱 생협의 마을 모임 안건지를 중심으로입니다. 그 생협 활동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에 연구 논문으로나 아니면 뭐 칼럼이라든가 작은 소논문들 꽤 많이 나왔는데, 다들 이번에 이 제목을 보고 관심이 많이 동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실 건가, 그런 궁금증을 폭발시키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려한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은 최선주 선생님이시고, 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최선주 선생님은 그동안에 또 이 학회 쪽, 우리 학회 학술지에도 투고를 하신 적이 있고, 교육 관련해서 많은 논문을 내주셨던 분이셔가지고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얼굴만 보고 있지만은 이리화 선생님께서 등장하실 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이려화입니다. 제목을 제가 너무 거창하게 달아서 기대하신 만큼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좀 송구스럽습니다. 예, 우선 한국협동조합 학회 학술 세미나에 이제 저희 연구를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협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저의 연구 주제 중에서 생협 교육 콘텐츠의 특징, 그 중에서도 아이쿱 생협의 교육 자료인 마을 모임 안건지 분석에 관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진들은 생협의 활동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좀 더 다양한 사진을 담지는 못했지만 이 외에도 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제부터 시작하여 나눔, 봉사활동, 자원절약, 환경, 기후,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많은 여성들이 활동 주체가 되어 생협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연구적 관심이 여기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생협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여성들이 왜 생협 활동에 참여하는가, 활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나 경제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바쁜 일상을 할애해가면서 생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까? 이것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참여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활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협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교육적 요소, 체계, 즉 활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협은 활동의 장이자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생협에서의 교육활동 사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협동조합의 효시인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1920년대 캐나다 안티고니시 성인교육운동, 이 운동은 캐나다 안티고니시 지역에서 일어난 성인교육인데 이 당시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33년 조선여자소비자조합, 1962년 협동교육원, 1970년대 주부들의 공동구매클럽 활동에서도 교육활동 사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협에서는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1840년대 영국에서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에 맞서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생협의 핵심 과제는 조합원들이 소비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식품, 주거,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목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생협의 교육 활동은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환경, 기후, 사회 문화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학습을 포함하는 교육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활동은 안전한 식품 교육, 건강한 삶과 관련된 내용, 자원 절약,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 윤리적 소비 교육, 사회 이슈나 문화적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환으로 중년 여성의 생협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 경험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전환기 시점에 놓여 있는 중년 여성들의 생협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환학습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환학습은 성인기의 성인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성인교육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1978년 미국의 성인교육학자 잭 메지로우가 그의 아내 에디 메지로우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입학하면서 결혼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대학에 재입학한 80여 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전환학습은 기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신념이나 가치체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분별력 있고 개방적인 태도로 더욱 의미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환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동반할 수 있는 경험, 그 다음 개인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의미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신념이나 감정, 가치 등에 대해 평가하고 대화하는 합리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환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협활동을 통해 중년 여성들이 어떻게 생협활동을 통해 전환학습을 일으키는지, 그 계기는 무엇이고 생협활동에서 어떠한 학습 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였는지를 3년 이상 활동을 지속한 생협활동가 13명을 인터뷰하여 전환학습 모델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생협 콘텐츠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주변의 권유나 홍보 매체를 통한 외적 동기이든 호기심이나 사회 참여 욕구, 사회와의 단절감 해소 욕구를 통한 내적 동기이든 내 외적인 참여 동기에 의해 기본활동 커뮤니티인 마을 모임, 특별활동 커뮤니티인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 즉, 교육 콘텐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생협 교육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이고요. 오늘은 생협의 교육 활동에 대한 두 번째 연구로서 생협의 공식 교육 자료로서 단연간 문서화된 형태로 축적되어 있는 지적 자료인 생협 마을 모임 안건지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생협의 교육 콘텐츠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생협의 교육 자료, 즉 2010년부터
12년 동안 매월 발행된 총 140개의 아이콥 생협 마을 모임 안건지입니다. 분석 자료는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2년을 코로나기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10년을 5년씩 1기, 2기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소위 말하는 키워드 분석 중에서도 워드 클라우드, 연관어 분석, 등집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고 분석 도구, 즉 소프트웨어는 엠비보랑 UCI넷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먼저 이제 엠비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왼쪽에 보이시는 핵심 키워드로 구성된 단어 사전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61,250개의 키워드 중에서 빈도수가 높고 유의미한 핵심 단어를 박사급 연구자와 논의하여 최종 17개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정형적인 빅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자료를 하나씩 소거하면서 최종적으로 핵심 개념들을 남기는 분석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분석에 적용하고 싶은 단어를 미리 선정하여 그 단어가 관여되어 있는 자료만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하나하나씩 소거를 해가기 때문에 잔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어떤 연구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편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고 일반적으로 행하는 상각보도법을 적용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 즉 연구자가 분석에 적용하고 싶은 단어를 미리 선정하여 그 단어가 관여되어 있는 자료만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과정에서 원자료로부터 명사형 자료, 명사형 단어를 추출하고 2번의 과정에서 빈도수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과정에서 선정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및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연구 결과에서는 생협 콘텐츠에서 공동체, 안전, 문자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전, 환경 순으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관어 분석을 봤을 때 공동체, 환경, 안전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의 굵기를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생협의 교육 프로그램에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기 연구 결과가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연구 결과에서는 생협의 교육 콘텐츠에서 공동체, 먹거리, 캠페인 순으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관어 분석에서는 환경이 먹거리나 캠페인과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워드클라우드에서는 빈도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주요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기의 연구 결과는 건강, 환경, 공동체 순으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관어 분석에서는 환경이 치유나 먹거리와 긴요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기, 2기 코로나기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키워드를 모두 통합하여 연관어 분석을 해본 결과 생협의 교육 콘텐츠에서 공동체가 1기, 2기, 코로나기 모두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안전이라던가 환경 또 교육 콘텐츠에서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손의 굵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알고리즘 방식은 휴리스틱 요소가 적용된 UCINet의 팩션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4개의 군집으로 키워드가 구분되었습니다. 1기 교육 콘텐츠는 건강, 플라스틱, 에너지, 치유로 묶였고 2기 교육 콘텐츠는 기후, 자원, 지속가능성, 환경의 키워드가 묶였고 코로나기 교육 콘텐츠는 GMO, 안전, 윤리적, 공동체, 재활용으로 묶였습니다. 나머지 이 4개는 1기, 2기, 코로나기 안에 묶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1기 교육 콘텐츠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건강, 치유, 플라스틱, 에너지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2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기후, 자원, 지속가능성, 환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기에서도 교육 콘텐츠의 특성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GMO, 안전, 윤리적, 공동체, 재활용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이제 시사점을 이제 제공하고자 합니다. 1기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환경, 공동체, 안전이고요. 2기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먹거리, 공동체,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기의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공동체, 건강,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이 됐는데 12년간이죠. 12년간의 어떤 교육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환경이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분집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분집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제 이것은 생협의 활동의 어떤 중심이 초기에 어떤 먹거리 문제, 어떤 개인적 필요와 욕구에 의한 먹거리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콘텐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좀 빨리 발표를 끝난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발표. 역시나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재밌게 들었고요. 그다음 바로 이어서 토론을 들을 건데 그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자 이려원 선생님께서 채팅창 보시면서 질문을 좀 정리하시고 토론이 끝난 뒤에 그 질문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은 일단 최선주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최선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을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최선수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생활 교육과 관련된 세미나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와 박사님 통해서 저도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고 읽으면서 제가 이런 직접 뵈면 이런 거 궁금한 거 더 디테일한 거 물어보고 싶다 이런 사항들 중심으로 질문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화면 공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PPT 짧게 돼 있는 자료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숙지를 못하고, 일단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 이번 그 발표에 주요 내용이 생협의 마을 모임 안건지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왜 분석을 해야 될까?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큰 질문들 바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
안건지 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2022년 생협은 여전히 유의미한 학습의 장인가? 네. 그래서 이런 뭐 유의미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정말 유의미한 학습의 장인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환학습, 이 생협이 유의미하려면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환을 촉발하는 학습 관리 장치를 생협이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조합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고 해서 생협에서만 학습하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사회 다양한 곳에서 생협과 관련된 그런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생협은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생협 자체는 별로 학습하지 않고 학습 관리 장치가 안 바뀌고 굉장히 옛날 방식이 계속 그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가 마을 모임 안건지라서 생협에서 마을 모임이 전체 학습 관리 장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인지 그리고 앞으로 마을 모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이렇게 맥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생협답다는 건 뭘까? 그리고 특별히 아이쿱 생협이어서 아이쿱 생협의 마을 모임답다는 거는 뭘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불투명하면은 사실은 어쨌든 자기 참조적으로, 자기 중거적으로 자기를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자기 참조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협 협동조합의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하면 어떤 프로그램 돌리지 만들지 어떤 교육 활동 짜서 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협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학습 관리 장치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럼 생협 안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새로운 장치들은 우리가 뭘 개발을 했을까? 그래서 그중에 마을 모임이 되게 중요한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급 생협의 마을 모임을 잘 몰라서 정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궁금한 점은 과연 누가 마을 모임에 참석하고 누가 왜 열심히 참여하는가?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건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 지식 생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마을 모임 안건지는 도대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 누가 이거 쓰고 작성하는가? 그래서 내부 지식, 아이쿱 생협만의 내부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통로가 마을 모임 안건지인지 아니면 외부의 지식들을 자기 참조성, 그러니까 아이쿱 생협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맥락화된 우리만의 지식을 생산하는 곳인지 또는 뭐 늘 관례적으로 누가 작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조금씩 바꿔서 안건지가 생산되고 각 마을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지의 키워드를 분석한 우리가 정말 생협의 컨텐츠 혹은 조합원들의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생협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분석하면은 사람들의 변화 전환 학습을 더 잘 또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는 추후 연구랑도 연결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시기 구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떤 기준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시기별로 이 키워드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차이가 아니지 않을까? 비슷한 단어들, 뭐 환경 공동체, 안전 건강, 환경 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빈도가 높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이 시기별로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그 시기에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조건들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1기와 2기가 다르다면 이 시기적으로 다른데 왜 2015년에서 2019년에는 이런 단어들이 부상하고 전과 어떻게 왜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가지고 사실은 뭐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으로 제시를 해주신 게 생협의 활동이 먹거리 문제,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콘텐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만약 지금 연관어 분석이랑 분집 분석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연관어와 분집 분석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라든지 시사점이 뭔지를 조금 더 공유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네,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연구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키워드, 예를 들면 공동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브로드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얘기했는가 이게 저는 더 이렇게 디테일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예를 들면 10여 년간 아주 가장 빈도수 높게 주요 탑픽으로 됐다면 근데 계속 같은 성격의 공동체를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냐 환경이냐 이런 컨텐츠보다는 그리고 또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캠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나 환경,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 뭐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인지 뭐 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와 관련 그게 사실 학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빈도가 높지가 않아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주목해야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빈도가 낮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그 이머징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빈도가 낮지만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빈도수 높은 거 순으로 가면 거의 비슷한 단어가 한 5년 후에 다시 해도 공동체 안전 환경 이런 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방법 중에서 두 번째가 연구자가 관심 있는 거를 일부러 그 키워드들이 어떻게 얘기되는가 하는데 그 연구도 또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공동체 그리고 환경을 도대체 뭘 어떻게 마을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아이쿱 생협의 마을 모임을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 어떻게 생존했을까 그리고 공동체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재규정됐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서 마을 모임에서 얘기하는 그 키워드로 공동체성이 로컬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정말 의미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콘텐츠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사회 중심 콘텐츠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때는 대부분 이제 온라인 뭐 줌으로 많이 모든 모임들이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마을 모임에서도 줌으로 하셨는지 온라인에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안건지를 그냥 뭐 이메일이나 이런 도구로 전달하고 그냥 끝나는 건지 되게 궁금한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셨다면 다른 전반적인 사회에서 다 얘기됐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예를 들면 줌을 아무나 막 쓸 수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처럼 온라인으로 만나려면은 장비라든가 인터넷도 돼야 되고 활용 능력도 있어야 돼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제로 부각되고 또 그거를 둘러싼 불평등의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안건진 분석에서는 어쨌든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빈도수가 높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떻게 이 모임 안에서 얘기됐을까가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주제들을 드러내서 마을 모임의 성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 공동체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코로나 블루라든가 치유라는 키워드는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치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을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그냥 기대했던 건 이런 건데 이제 상위의 분석이 이렇게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아서 최근에 정말 코로나 시기에 마을 모임이 어땠는가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관련돼서도 이 환경이 그래서 도대체 뭐야? 어떤 환경? 왜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캠페인인가? 그럼 캠페인 말고 뭐 다른 건 없어?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그럼 생업이 뭘 해야 될까? 사람들의 사회는 바뀌어가고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 키워드였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고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OECD 조사 결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있고 되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가장 낮았어요. 나 그런 사람 한 명 있어. 나 뭐 부탁할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세대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OECD에서 그 제목을 밑에 보시면 올더 론리 피플이라 해서 모든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과 교육. 저는 OECD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맨날 생산성 얘기만 하다가 교육을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가 외로움과 교육? 막 그래서 그렇구나 막 그랬는데 생협도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얘기할 때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생협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서포트 호의 집단, 호의 부대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장으로서 어떤 학습관리 장치를 정교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주로 우리가 활동하라든가 생협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주요 집단으로 설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그 중년 여성의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데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중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정말 노인층이 확 증가하고 있고 학령 인구 줄고 있고 인구 변동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요 생각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 중년 개념이 되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네, 잘 아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계속 우리가 이 중년 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적절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막 직결된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직결된 질문도 있고, 또 약간 좀 매우 브로드하지만 같이 생각해 볼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이려화 박사님이 제가 간단한 선에서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답해 주시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최선준 선생님 논문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주제로. 네, 써야 되나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토론해주신 내용에도 질문이 많이 담겨 있고 채팅창에도 질문이 3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키워드 분석과 분집 분석 결과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1기와 2기로 나누는 기준 그리고 키워드의 차이가 큰데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뷰 분석 내용에 대한 것도 아까 그 모델 만드실 때 인터뷰 분석하셨다는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은 지금 최선준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려화 선생님께서 질문 내용을 이려화 선생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성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굉장히 불친절한 발표 자료였는데, 이제 그걸 성의 있게 너무나 깊은, 두터운 코멘트를 주신 최선주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최선주 박사님 또 이제 질문으로 말씀 주셨는데, 1기, 2기로 나눈 이유는 임의적으로 제가 그렇게 나눈 겁니다. 코로나 이제 시기를, 코로나 이제 기점을 고려해서 뭔가 이제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뭐 방식이라든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나머지 이제 10년이 남았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냥 5년으로 나눠서 잘라서 1기, 2기로 그냥 구분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분석과 분집 분석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똑같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이제 실시하는 이유가 콘텐츠 구성이나 특징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할 때 김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성분이나 구성을 파악하려면 다른 것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석을 실시하고, 이 세 가지 분석은 실제로 전혀 다른 분석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분석이고요. 워드 클라우드는 소위 말해서 그냥 빈도 분석이에요. 교육 콘텐츠에서 어떤 단어가 그냥 가장 많이 언급됐는가, 빈도량, 그거를 그냥 한눈에 그림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냥 시각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어 분석은 이제 빈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동시에 나타나는가, 서로 핵심 키워드끼리 얼마나 서로 긴밀한 연결성,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들이 서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묶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그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군집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휴리스틱 함수를 활용하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1기, 2기, 3기 그 코로나 그 자료를 가지고 통합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군집 분석을 할 때 함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속성으로 배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K-means 함수랑 픽션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K-means 함수는 빈도 순으로 이렇게 군집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빈도 분석이나 연관어 분석이랑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죠. 아까 전에 빈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드렸는데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K-means 함수는 빈도 중심의 군집 방식이어서 빈도 분석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형을 쓰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제 제가 이 연구에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쓴 것은 결국은 콘텐츠 어떤 개발이나 방향, 선정은 인간의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성 있고 힘적인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인간의 의사결정 모형과 유사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K-민즈도 그러니까 빈도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에서 그 결과는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었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조금 빈도 분석이랑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인터뷰 분석에 대한, 네, 이거는 정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최선주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퀘스천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뭐 마을 모임 안건지가 어떻게 자료가 생성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에 계신 활동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모임 안건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거는 아무래도 10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이게 공식적인 교육 자료로가 보았습니다. 이제 생협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마을 모임이나 동아리를 통해서 모임에 왔을 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교육 자료가 저는 마을 모임 안건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생협들이 생협의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다 이 안건지를 통해서 처음에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식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2년간의 어떻게 자료가 다량으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학습과 관련돼서 이제 빅데이터로 전환학습까지를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전환학습은 어떤 인간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이라든가 학습 내용 이런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태도, 행동이라든가 기존의 가치관과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습 관리 장치는 저는 이거를 학습 관리 장치는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학습 장치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학습 장치는 저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인간관계적인 요소, 활동, 다양한 캠페인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구성되는 그 활동하는 여성들이 구성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
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제가 지금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시기에 마을 모임 어떻게 네. 하셨는지 지금 활동가 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연구의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인데 빅데이터 분석이 이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트론자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선생님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 조합에서는 온라인 줌으로도 하고, 그리고 모임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하신 모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예 줌조차 시도를 못한 시기가 있었고, 근데 차차 줌으로도 하고, 또 일부 소모임, 뭐 학습, 그러니까 책을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직장인 모임들은 이제 띄엄띄엄이라도 오프라인 모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채팅창에서도 지금 온라인 줌을 이용하는 편이었다. 그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임이 많이 줄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마을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제 활동을 같이 만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만남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모임을 아예 좀 쉬는 팀들도 많이 있었고 온라인 줌을 이용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긴 있었죠.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자가격리 단계가 풀리고 하면서 다시 오프라인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고 연합 마을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제 안건지라고 할 수는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소식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식지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거를 지역조합에서 더 좀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조합 원래 저도 만드는 곳이 어딘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지역조합이 자기네들 소식을 더 많이 담아서 마을 모임에서 공유할 수 있게 마을 모임뿐만 아니라 동아리 모임도 있는데 이런 모임들에서 공유되고 또 그 마을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또 활동을 만들어서 다른 활동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최혜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온라인 줌 외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구글 설문을 퀴즈를 통해서 안건지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금희 선생님께서도 아이쿠 협동조합 연구소 이사장이시고요. 한금희 선생님 아나바다 장터, 독서, 운동 모임 등 오프라인 등이 있었는데 이제 밴드에서 줌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 조합마다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밴드에서 더 그냥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이런 내용 공유를 드리고 혹시 직접 말로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 발표자를 제가 먼저 공유 받았으니까 공유 받은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주제에 관심이 이제 중년 여성들은 왜 생애 활동에 참여하는가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연구 목적이 생애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교육적 요소를 규명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분석하신 이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키워드가 도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생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셨던 그 전화학습 모델에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참여 계기 이 부분을 좀 규명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화학습 모델 속에서 이 안건지 분석이 이 모델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전체 모델 속에 어느 한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해석을 더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생협 활동을 이제 지속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떤 제가 이제 그 교육 체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냥 이제
커뮤니티 참여 동기에서 이제 참여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과정에 제공되는 어떤 교육 콘텐츠의 어떤 특징, 큰 그냥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 안에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어떤 내용 분석은 제가 따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생협의 어떤 교육 내용, 이론적 배경이라 해야 될까요? 교육 내용 할 때, 자원 절약, 환경보호, 안전한 식품 교육 이런 것들 제가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출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 질문을 잠깐 까먹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마을 모임의 어떤 위치성도 아까 이제 질문 이제 최선주 박사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마을 모임이라던가 동아리가 보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하면 이제 좋은 점도 생기고 부족한 점도 생길 거 아닙니까? 나쁜 점도 생기고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생업이나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개선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 안에서 분명히 갈등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요소들, 스트레스가 발생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이 안에서 뭔가 자기가 여기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어서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옆에 있는 주제 유계, 이런 것들이 활동을 촉진하는 자원이라든가 활동 역량이라든가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동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갈등, 생활 활동에서 느끼는 갈등, 이런 부정적인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떤 대처들을 이렇게 유연한 갈등으로 제가 주제를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단연간 저는 이제 3년 이상 이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환학습이 계속 촉진이 되고 이어지려면 저는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학습 경험에. 그래서 이 단연간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가족 중심의 이제 가족 중심이라던가 자신의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과 생활 활동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인생 구조를 성립한다는 것을 4개의 어떤 주제로 자아실현성이라던가 경력 주도적 성장, 대인관계 역량 향상, 공동체 향량 등 이제 자신의 기존의 어떤 결혼관이라든가 가족관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직업관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가족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이 함량됐는지, 그것을 전환학습 경험의 어떤 의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게 바로 서로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환학습 의미를 형성하면은 또 새롭게 여기서 어떤 동기가 형성되지만 동기가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학습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의미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순환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고, 이 안의 내용들은 저는 이제 그 학습자가 이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라든가 학습자들이 어떤 활동 경험을 하느냐, 어떤 학습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의 내용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협 안에서의 어떤 교육 장치, 시스템, 관리 장치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 장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치나 학습과의 장치를 얘기했을 때 단순히 이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 인간과 활동하면서 느끼는 인간과의 관계라던가 가족들 간의 관계라던가 다양한 활동 캠페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교육적 요소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활동의 전환학습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활동가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노출이 되었고요. 이제 13명을 이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사례를 좀 찾아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 내용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더 풍부한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면 혹시 최선준 선생님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빅데이터 기법으로 이 생협 연구하는 거 되게 신선하고 앞으로도 많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질적 연구도 또 계속 되어야 하지만 또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질적 연구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또 전체적으로 생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성격이라든가 바뀌어가는가에서 굉장히 선구적으로 좋은 연구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가 가능했던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공식적인 자료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쭉 긁어다가 분석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쿱 생협이 그런 면에서 다큐멘트 관리를 되게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온라인이나 어떤 형태로든 다 계속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해주시면은 되게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 시사점들을 우리가 어디로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큰 성격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이쿱 생협에 되게 기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선구적으로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빅데이터 기법도 저희가 더 연구자들이 많이 배워서 서로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지금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은 이걸로 오늘은 약간 시간이 좀 일찍 끝났지만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나 학습 장치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의견 주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의 빅데이터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또 현장에서 좀 더 풍부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래화 선생님의 발표와 최선준 선생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학술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